저는 오늘은 베깅하고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저는 첫 번째 파트 발표를 맡은 오다건입니다.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학술부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미흡할 수도 있긴 한데, 모두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하고, ESL 설명하시는 정민님 파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베깅하고 랜덤 포레스트의 그런 대략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파트 2는 연락 안 가야 되는데. 다 해결되셨나요? 그래서 파트 2는 정민님께서 좀 더 수식적인 부분이랑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앙상블 메서드 방법이 발표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주님 마이크 꺼주시면 죄송한데 음소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거는 베깅인데, 베깅은 Bootstrap Aggregation을 합쳐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베깅의 정의는 Bootstrap 통해 여러 개의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들고 각 데이터셋을 사용한 모델의 예측값들의 평균을 최종값으로 사용한 앙상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등장하고 왜 쓰냐면 분산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베깅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거, 두 번째는 앙상블 방법론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산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중심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이 무엇이냐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는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으면 비개의 데이터셋을 복원 추출하여 샘플링 한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복원 추출이고, 이렇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우리가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부트스트랩이 이제 통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냐면, 전체 라지 n개의 데이터 중에서 m개를 중복해서 뽑은 후 그것의 평균을 구하는 절차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냐면, 해당 평균 값들의 분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각 부트스트랩 데이터들을 뽑으면 그때 그 각 평균 값들의 분포를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확률 변수, 그러니까 특정 통계량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은 보통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굉장히 작아서 분포를 좀 가늠하기 힘들 때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문제를 이렇게 주어보자면, 모집단의 분포를 알지 못하는 랜덤 샘플 X1부터 X100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0번째 순서 통계량 Y의 분포를 구하고자 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모집단의 분포도 모르고 통계량도 복잡한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관찰된 랜덤 샘플들 X1부터 X100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100개의 관찰치를 갖는 랜덤 샘플을 복원 추출로 B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랜덤 샘플들로부터 뽑은 부트스트랩 샘플 이제 100개가 B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각각 이제 100개의 관찰치를 갖는 이제 B개의 부트스트랩 샘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 각각 10번째 순서 통계량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서 통계량 값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 히스토그램이 나타내는 분포가 뭔지 얼추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Y의 분포를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추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부트스트랩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예시들을, 이샘플을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위의 과정이 우리가 하려는 거잖아요. 모르는 분포에서 뽑아져 나온 관찰된 랜덤 샘플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통계량에 대한 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모집단을 모르니까 이 과정을 모방하되 empirical distribution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부트스트랩 샘플을 뽑고 이거를 이제 모방하는 과정을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모집단을 대신 해주는 empirical distribution이 뭐냐면 n개의 데이터 x1부터 xn이 있을 때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n분의 1씩 덴시티를 갖는 분포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누적 분포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각 데이터점에서 n분의 1씩 상승하는 계단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계단 모양의 스텝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n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뽑는 랜덤 샘플의 개수가 커질수록 이제 이게 원래 모집단의 확률 분포 함수인 f에 거의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완벽하게 수렴한다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거의 확정적으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샘플들은 IID 가정하에 뽑힌 샘플들이어야 하고요. 사실 이게 무슨 정리 막 이러면서 되게 복잡한데 굳이 여기서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냥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는 통계에서 사용되는 부트스트랩이었고요. 지금은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부트스트랩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부트스트랩은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어요. 그러면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모델의 성능이 향상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왜 모델의 성능 향상과 관련이 있냐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좀 좋은 쪽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특정한 노이즈에 종속적이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나치게 바이어스가 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거에 편향될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복원 추출을 해서 여러 개의 셋들을 만드니까 하나의 특정한 노이즈에 이제 동족수석적이게 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냥 분포를 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깅이 분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분산을 왜 어떻게 줄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하려면 지난주에 배웠던 결정 트리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정 트리의 성질은 high variance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따라서 모델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깅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 맨 앞장 보면은 예측값의 평균을 최종값으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은 평균이라는 건데 궁극적으로 배깅이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Z부터 왜 여기가 X지? Z1부터 ZN까지의 그런 IID 샘플이 있고 뮤와 시그마 제곱을 평균과 분산으로 취하는 이런 랜덤 샘플들이 있는데 이때 Z바의 분산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들 등분산이니까 그냥 n분의 시그마 제곱이겠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 많은 경우가 등분산이 아닌 걸 알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n만큼 분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력을 높이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모집단의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예측 결과를 평균을 내면은 자연스럽게 분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앙상블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는데 앙상블은 그 단어 그 자체의 의미처럼 여러 개의 결정 트리들을 결합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학습 알고리즘을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배깅이랑 부스팅이 있어요. 앙상블 방법이 실제로 뭐 공모전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고 저도 ESC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직접 해본 게 랜덤 포레스트랑 앙상블 모델이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론적으로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앙상블 모델의 배그깅하고 부스팅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부스팅 배웠고 지금 배깅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깅의 과정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짚었던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비계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따라서 비계의 결정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때 이 트리들은 프룬하지 않아요. 근데 프룬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프룬이라는 건 지나치게 트리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 스플릿을 조금이라도 제한하여서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재현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잘리는데 이게 가만두면 그냥 계속 여기서 잘린다고 더 계속 잘려서 약간 좀 투머치로 잘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좀 지나치게 트리가 세분화되는 걸 막는 게 프룬이에요. 그래서 프룬의 효과는 하부 트리를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더 이상 투머치가 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프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프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냐면 바이어스가 낮고 베리언스가 높은 그냥 그 상태가 되도록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프룬하지 않은 트리에서 배깅을 한다는 건 로우 바이어스인 상태, 이미 그 상태에서 높았던 이 분산을 낮춰주는 게 배깅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이어스가 낮은 상태에서 배깅을 분산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continuous data, 즉 회귀 문제에는 각 모델의 예측치의 평균값을 그리고 카테고리컬 데이터, 즉 분류 문제에서는 투표 방식으로 결과를 집계를 해서 가장 많은 결과값이 얻었다고 판단되는 것을 최종 예측값으로 선정을 해요. 이게 배깅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데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결국 일맥상통한 두 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wisdom of crowds라고 하는데 딱 봐도 영어에서 알 수 있겠지만 집단 지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wisdom of crowds는 여러 명의 independent한 weak learner의 집단이 그 여러 사람들의 모인 그 집단의 지식이 아주 똑똑한 한 명의 지식이 낮다고 하는 이론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 이 빅 러너들은 그냥 그 각자의 트리들이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인디펜던트 트리에 모여서 한 그 지식이 아주 똑똑한 하나의 모델보다 낮다는 건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용어가 인디펜던트예요. 여기서는 다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과연 그 weak learner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과연 독립일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weak learner들이라는 게 그 부트스트랩 샘플들을 계속 뽑았고 그 하나부터 비계의 부트스트랩 샘플들에서 나온 그 트리들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부트스트랩 샘플들은 다 똑같은 원래 데이터셋에서 뽑혀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은 연관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 모체가 같은데. 그런데 가정은 인디펜던트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을 줄이는 방법론이 랜덤 포레스트 방법론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제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배깅 이펙트는 아까 말했듯 인디펜던트한 윅 러너들의 구성원들의 여론 일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장 다수결이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많이 나온 결론이 그냥 그 결론이다라고. 아래 표는 ESL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아무리 한 개인의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고 지식이 높더라도 어쨌든 여러 명이 모인 집단의 지식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배깅을 우리가 배웠는데 배깅에서 아까 짚었듯이 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배깅의 한계를 좀 수정을 한 게 랜덤 포레스트인데 랜덤 포레스트는 정의 그 자체는 substantial modification of bagging, 그러니까 배깅의 수정 보완 방법인 거죠. That builds a large collection of decorrelated trees and average them이에요. 여기서 배깅과 가장 큰 차이점은 decorrelated라는 그 용어가 있는 거죠. average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decorrelated 된 tree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말을 해보자면 correlated 되었다는 거죠. tree들끼리. 왜냐하면 얘네들은 decorrelated 된 tree를 평균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correlate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부트스트랩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네가 코릴레이트 된 정도가 높다면 배깅이 된 트리가 굉장히 유사할 거라는 거죠. 얘네들은 사실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데이터들이긴 한데 데이터와 트리인데 굉장히 이제 비슷한 데이터가 뽑혀져 나와서 연관성이 있으면 이렇게 트리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높게 상관성이 존재하는 예측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건 그렇지 않은 예측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분산이 작아지는 데 더 큰 효과를 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당연히 큰 감소를 기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코릴레이티드 된 거를 좀 수식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분산은 IID가 아닌 경우 콜리에이트 된 경우, 에버리지 된 것들의 분산인데요. 이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이 있는데 두 번째 텀은 B가 이제 무한으로 가면 갈수록 샘플을 많이 뽑을수록 사라지지만 첫 번째 텀은 남아 있어요. 즉 이 앞에 얘만 남아 있다는 건데 결국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면 이 분산을 낮추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수식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이 코릴레이션을 줄여서 분산을 최소화하려는 게 랜덤 포레스트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의 수도 코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부트스트랩 샘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트스트랩 샘플들을 비계를 뽑고 그 부트스트랩된 데이터들에서 랜덤 포레스트 트리를 구축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백인과의 정말 직접적인 차이점은 P개의 예측 변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그 P개보다 작은 M개의 예측 변수들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M개의 예측 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잘 값을 나눌 수 있는 그런 M을 구하고 이렇게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을 구하는 건데 이 아웃풋을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배깅하고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랑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상에서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겠죠. 무조건 P에게 예측 변수보다 작은 M개를 선택을 해서 돌린다는 거. 근데 얘가 그러면 수도 코드에서 배깅하고 가장 달랐던 게 이 부분이었고 랜덤 포레스트의 목적 중에서 배깅하고 달랐던 게 이 친구였는데 그럼 decorrelated 되는 거랑 M개의 베리어블을 선택을 하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성이 있지? 그러니까 뭐가 뭐의 연관성이고 약간 이런 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디코릴레이트하게 만들어서 분산을 낮추는 거랑 M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스플릿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P개의 예측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측 변수가 엄청나게 강력한 예측 변수이고 나머지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건 결국 뭔가 좀 크리티컬한 가장
큰 힌트를 주는 그런 예측 변수잖아요. 그러면 배깅을 통해 만들어진 트리들은 피계의 예측 변수가 존재하는데 아무리 부트스트랩의 데이터에 차이가 있어도 그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탑 스플릿일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그걸 통해서 가장 많이 걸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인즉슨 모든 트리의 구조가 결국 거의 유사할 거라는 거고, 왜냐면 가장 강력한 게 맨 위에 있을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M개를 랜덤으로 뽑으면요. P개를 전체를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M개를 랜덤으로 뽑는다는 건 그 엄청나게 강력한 변수가 아예 고려 대상 밖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고려 대상 받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경우의 트리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들, 어쩌면 그 친구한테 가려서 빛을 못 본 변수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decorrelated 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의 결과는 결국 리그레션 프로블럼은 이렇게 예측값들의 각 트리의 예측값들의 평균을 낸 거,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아까 말했다시피 다수결의 원칙으로 투표 방식으로, 그래서 가장 많은 결과값을 얻는 것이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평가 지표는 OOB라고 하는 out of bag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사실상 저는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코딩할 때 쓰던 엔포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트스트랩을 진행할 때 보건 수출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의 3분의 2는 샘플링이 되는데 필연적으로 3분의 1은 거의 샘플링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선택된 3분의 2를 이용해서 우리는 트레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3분의 2의 데이터가 사용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B개의 모델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선택받은 3분의 2 B개의 데이터,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은 트레인용으로,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은 OOB examps라고 하고 그 친구들의 데이터를 아예 테스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모델을 통해 예측을 하고 평균을 내서 OOB 에러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선택된 3분의 2가 트레인, 선택되지 않은 3분의 1이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이제 엄청나게 충분히 많은 B번의 부트스트랩을 진행했을 경우 OOB가 크로스 발리데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증명이 되어서 이러한 경우에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의 가장 특징적인 피처 임포턴스인데 랜덤 포레스트는 개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변수의 중요도를 결정을 하는데 리그레션 경우에는 그 각 부트스트랩 데이터를 뽑아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부트스트랩 데이터에 대해서 트리를 만들면 OOB 에러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OOB 에러를 계산할 친구가 RI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스텝에서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네. 이 첫 번째 스텝 트리에서 특정 변수를 이제 무작위로 뒤섞은 데이터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또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OOB 에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EI라고 할게요. 그럼 이 두 OOB 에러를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 두 OOB 에러의 차이의 평균과 분산을 고려를 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개별 변수가 중요한지를 결정을 할 건데 DI라고 하는 EI 빼기 RI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 차이를 뜻하는 DI의 평균과 분산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평균을 분산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서 피처 임포턴스를 구해요. 이렇게 개별 변수가 중요한지 얼마만큼 중요도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도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반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지난주에 재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니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 어차피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또배기는 뒷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말을 줄일 건데 숙제는 아까 그 분산이 그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수식 있잖아요. 그 수식을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xi라고 하는 변수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이 xi, xj가 상관계수 롤을 가지고 있다고 한 다음에 이거를 유도를 하는 건데 이때 그러니까 분산이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시간도 조금 남았고 너무 그냥 맨 상태에서 드리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조금 같이 해볼게요. 우선 분산을 이제 코릴레이트된 샘플들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릴레이트된 샘플들의 평균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우리가 아는 이 공식을 써야 할 거고 correlation coefficient인 로의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코베리언스 xi, xj에 이제 이 친구들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 등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에 2의 xi 마이너스 m, xj 마이너스 m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 친구들 얘를 여기로 곱해주고 이것저것 정리를 해보면 아마 xi, xj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올 건데 이게 아마 로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m 제곱이겠죠. 그러면 결국 2의 xi가 m인 것도 알고 2의 xi, xj가 로 시그마 제곱 더하기 m 제곱이라는 것도 아는데 만약 i가 j랑 다르고 i가 j랑 같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만약 i와 j가 다르다면 이 로가 존재할 테니까 로 시그마 제곱 더하기 m 제곱일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둘이 일치하는 경우면은 그냥 로가 1일 테니까 시그마 제곱 더하기 m 제곱이겠죠. 이 두 사실을 알고 넘어가면 이 친구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b제곱분의 1 앞으로 나올 거고 베리언스의 썸 시그마 i 이렇게 되면은 결국 분산의 공식에 따라서 2의 시그마 xi의 제곱 빼기 2 여기 있다 이거 껴야죠. 그리고 2xi의 이 친구들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쉽게 PM이겠죠. 왜냐면 비계 뽑았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제 풀어서 하시는 게 숙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푸셔서 이 공식을 잘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설명이 후반부에 정민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이해가 잘 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네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깅 램포 닥원님이 일부 잘 마무리해 주셨고 저희 빨리 쉬고 정민님 내용이 약간 많은 것 같으니까 50분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부를 맡은 고정민이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백인과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거를 근간으로 하는 이제 앙상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과 랜덤 포레스트 말고도 또 다른 이 앙상블 모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깅에 대한 핵심 개념, 그거를 좀 수식적으로 살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Wisdom of the Crowd라는 개념이 있었죠. 집단지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수의 의견이 모였을 때 이게 개인의 뛰어난 어떤 사람의 전문가의 의견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게 바로 Wisdom of the Crowd였고, 요거를 이제 머신러닝 상에서 실현해내는 게 바로 앙상블이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뭐 SVM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뭐 이번에 했던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클래시파이어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런 각각의 그런 개별의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끊기면 안 될 텐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앙상블 개념이었고요. 이제 앙상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배깅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팅, 부스팅, 스태킹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현주님께서 부스팅에 대해서 달아주셨는데 요 네 개 중에서 부스팅과 나머지 세 개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 여러 개의 클래시파이어들을 다룰 때 그 다뤄지는 클래시파이어들의 수가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스팅과 나머지를 나뉠 수 있습니다. 부스팅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모델을 더해가면서 그 오류를 개선해 나가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거에 개수의 제한이 없었지만은 나머지 보팅부터 스티킹까지는 이미 그 활용할 그 클래시파이어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팅과 스태킹, 그리고 그거를 백인과 또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이제 클래시파이어들 여러 개 사용할 건데,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들을 같은 종류로 할 것이냐 다른 종류로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깅은 이제 주로 디시전 트리 모델을 주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부트스트랩 기법으로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가지고 각각 그 디시전 트리 모델에 훈련을 시켜서 예측값을 내놓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보팅과 스테이킹은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을 활용할 때 그 모델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거는 SVM으로 하고, 어떤 거는 로지스틱으로 하고, 어떤 거는 랜덤 포레스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모델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팅과 스테이킹을 또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보팅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모드 값이나 최빈 값이죠. 그리고 에버리지 값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이 예측값들을 넣어서 최종값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스태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나온 예측값들이 존재할 텐데 그거를 또 하나의 러너에다가 집어넣고 그 러너가 알아서 산출해 놓도록 놔두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팅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팅은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하나의 훈련 데이터가 존재하면은 각각의 이런 다른 종류의 클래시파이어들을 사용해서 예측값들을 내놓게 하고, 그리고 나온 값들을 가지고 1년의 연산을 수행해서 최종값을 내는 그런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투표, 하드 보팅과 간접 투표, 소프트 보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드 보팅은 이렇게 보시면 네, 3개의 클래시파이어가 지금 예측값을 1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 2라고 내놨는데 이 중에서 더 많은 최빈값은 1이 되겠죠. 그 값을 이제 최종 예측값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투표의 개념과 비슷하다, 다수결의 원리랑 비슷하다 해서 이런 하드 보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딩도 살짝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 보팅에다가 여기 하드라는 옵션을 줬을 때 이렇게 보면은 보팅 클래시파이어가 나머지 클래시파이어들의 애큐레시보다 훨씬 더 높아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 어떻게 이런 단순히 여러 가지 클래시파이어들만 모았는데도 이게 어떻게 더 정확도가 높아진 걸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큰 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동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1%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49%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unfair한 코인인데 요거를 한 번 던졌을 때 만약에 앞면이 나왔다 하면은 뒷면보다 앞면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은 이제 51%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00번, 10,0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뒷면보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1000번을 던졌을 때는 약 75%가 75%의 확률로 앞면이 뒷면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000번을 던지면은 그 확률이 97%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하나하나의 시행은 이제 클래시파이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클래시파이어들을 도입했을 때 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Law of Large Number에 따른 성질입니다. 네, 그리고 하드보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는 이제 어떤 임의의 X값을 넣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스플릿을 기준으로 여기로 분류될 확률이 얼마, 여기로 분류될 확률이 얼마 해서 이런 probability estimate를 알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모든 개별 클래시파이어들에 대해서 이런 probability estimate를 알 수 있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 보시면 그림이 여기 두 개는 A를 골랐고 하나는 B를 골라서 다수결로 이렇게 A를 고르는 하드 보팅이 있었다면은 여기 이제 A와 B로 분류될 그 확률들을 각각 평균을 내리면은 이렇게 B가 A보다 더 뽑힐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면은 보팅 옵션에다가 소프트로 주면은 이렇게 애큐리시를 낼 수 있는데 보면은 지금 소프트 보팅으로 했더니 하드 보팅보다 더 애큐리시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항상 간접 투표가 나은 것도 아니고 직접 투표가 항상 불리한 것도 아니고 시간과 뭐 그런 게 충분히 있다면은 이제 두 개 다 고려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비교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정인데요. 이거는 앞에 두 개는 앙상블 개념의 전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류기는 독립이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그 분류기의 수는 이론적으로 무한되어야 됩니다. 네,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팅의 특징인데요. 이 앙상블의 취지에 맞게 보팅의 클래시파이어의 의의가 이제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베깅처럼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런 모델들만 계속 주구장창 쓴다면 모델의 결과들이 계속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다양성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기반의 모델, 그런 다른 성격을 가지는 모델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백인과 랜덤 포레스트는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다건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백인은 이제 그런 분산의 감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것이고요. 개별 트리 모형을 봤을 때는 분산이 컸는데 배깅을 활용하면은 바이어스는 그대로 놔두고 분산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냈었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게 부트스트랩이었죠. 중복을 허용해서 이렇게 샘플들을 추출하고 이 각각의 이 프리딕터들에다 훈련을 시켜서 예측값을 내게 하는 것이었죠. 그거를 평균을 내거나 모드 값을 내서 이제 회귀 문제라면은 평균으로, 분류 문제라면은 최빈값으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깅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부트스트랩은 true라고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단일 트리 모델로 했을 때 accuracy보다 배깅으로 했을 때 accuracy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나는 복원 추출은 싫다. 나는 비복원 추출이 더 마음에 든다. 할 때는 부트스트랩에다가 펄스 옵션을 주면은 됩니다. 이게 바로 페이스팅이라는 기법인데 이것만 다르게 했는데 지금 accuracy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여기 역시 보팅과 마찬가지로 배깅과 페이스팅 중에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CPU가 충분히 있다면은 이제 두 개 다 해서 비교해 보는 게 낫고요. 이제 뭐 그래픽을 보시면 이제 단일 디시전 트리 모델로 했을 때보다 좀 더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분산은 더 적게 하는 이런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웃 오브 백이라는 성질이 있었죠. 요거가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 굳이 이거를 분류를 스플릿을 하지 않아도 이 OOB 데이터, 샘플 데이터들이 알아서 이런 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런 액큐리시를 측정해 줄 수 있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9%나 돼요. 근데 실제로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액큐리시를 수행해 봤더니 91% 비슷하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아웃 오브 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였는데 배깅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델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존재했었고 그렇지 않은 노이즈들이 있었죠. 그래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변수들 사이의 공분산이 0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서 분산 좀 줄이려고 배깅을 도입했던 건데 오히려 공분산이 늘어나 버리는 이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했던 게 랜덤 포레스트였고요. 변수들에도 임으로 추출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max features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변수의 개수를 이제 총 변수의 개수 p가 있으면 여기다 루트 씌운 값에다가 가우스 해가지고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였죠. 그렇게 m을 채택을 해서 그 수만큼 임으로 변수를 채택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공분산을 줄여주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큐레시를 높였던 거고요. 이제 스태킹입니다. 스태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에버리지나 모드 같은 그런 어그리게이션 펑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따로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개별 프리딕터들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그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런 예측값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가지고 한 번 더 돌리는 겁니다. 이거를
메타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요거를 한 번 더 모델에다 넣어가지고 돌린 다음에 거기서 나온 최종적인 값을 이제 예측 값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약간 복잡합니다. 스태킹은 사실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성비도 낮고요. 성능은 그래도 좀 좋다고는 하지만 다른 앙상블 기법에 비해서는 그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향상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쓰이진 않는데 보니까 이제 케글 같은 그런 대회에서 성능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된다 할 때는 이 스태킹까지 서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대회를 나가봐야 알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K-폴드 K-폴드로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K는 5나 10을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림에서 예시는 K를 5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5개로 이렇게 스플릿을 합니다. 5개의 폴드를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여기 4개의 모델이 있다고 해볼게요. SBM, KNN,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네,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5개 중에서 4개에 대해서만 이 4개의 모델들이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놔뒀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얘들을 가지고 이걸 토대로 예측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변수들이 이렇게 2개 있었는데 이 예측을 통해서 이 4가지의 모델들이 내는 예측값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이걸 변수화하는 겁니다. 그럼 총 4개의 변수들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5번째 폴드를 예측하는 데 썼는데 이거를 돌아가면서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폴드 1을 예측하는 데 쓰고 그 다음으로는 폴드 2를 예측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총 4개의 모델에 대해서 총 20번의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총 이 6개의 변수를 각각 갖죠. 네, 이렇게 가지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존재할 거고 새로운 검증 데이터가 존재할 건데 하나의 이제 모델을 하나를 더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넣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측값을 내놓게 하는 게 이게 최종적인 스태킹의 과정입니다. 복잡하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태킹에 대한 과정이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앙상블의 이 주된 토대를 한번 다뤄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좀 배깅에 대해서 좀 더 수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보면은 ESL 책을 보시면요. 배깅 파트가 사실 몇 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더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배깅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냥 부트스트랩 된 거 가지고 평균만 매기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트스트랩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냥 복원 추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원 추출을 통한 추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기호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요. 요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복원 추출에 기반한 통계 검정 또는 추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 여기서 이제 특정 통계량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관측된 랜덤 샘플에서 리샘플링 하는 기법입니다.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랜덤 샘플 X1부터 X100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얘네들은 다 IID고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는 애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로 이루어진 함수 X바가 다음과 같은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쉽게 끝나면은 부트스트랩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통계량이 복잡한 통계량의 분포라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집단의 분포를 알지 못하는데 그 랜덤 샘플 X1부터 X100에 대해서 10번째 오더 스태틱을 구하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이 Y에 대한 이 분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Y라는 거는 통계량도 복잡하고 모집단의 분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구했던 것과 같이 그 분포를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그 주어진 랜덤 샘플의 그 10번째 오더 스태틱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뭐지? X1부터 랜덤 샘플 X1부터 X100까지 그 값을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을 때 10번째 값을 찾으면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점 추정량이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그 Y에 대한 분포를 알고 싶은 건데 단순히 그 점 하나의 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별로 우리가 원하는 답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분포를 알려고 하는 건데 이 부트스트랩이 이거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과 같이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10번째 오더 스태틱의 분포를 추정할 건데 보시면 랜덤 샘플 X1부터 X100로부터 100개의 관찰치를 갖는 랜덤 샘플의 보건 추출로 총 라지 비계를 생성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미 랜덤 샘플은 모집단에서 뽑힌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뽑는다는 거죠. 여기를 토대로. 그래서 이게 바로 리샘플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샘플의 결과로 만들어진 총 라지 비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비계의 샘플들을 부트스트랩 샘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샘플로부터 뽑은 이 비계의 부트스트랩 샘플에 대해서 10번째 그 오더 스태틱의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Y 스타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Y 스타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통째로 얻었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분산을 알고 싶다 하면은 얘네들의 그 표본 분산을 구하면 될 것이고요. Y의 평균이 궁금하다 하면은 Y 스타들의 표본 평균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애널리틱하게는 구할 수 없었던 이런 통계량의 Y의 분포의 부트스트랩을 이제 통째로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추정을 해버렸는데, 자, 근데 이렇게 부트스트랩이 보면은 막상 이렇게 보면은 대단해 보이고 뭐 쉽고 만능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데에서는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이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는 이 부트스트랩을 통한 통계량의 분포 추정이 왜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ESL에 나왔던 그 배깅의 개념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실제로 Y가 생성되는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랜덤 샘플의 모집단 F가 있다고 해봅시다. 모집단의 분포가 F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랜덤 샘플 X1부터 X100까지 뽑는 거죠. 여기서 이제 10번째 오더 스태틱을 Y로 설정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모집단 분포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관찰되는 랜덤 샘플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비롯되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통계량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부트스트랩이 등장을 하는 것인데 부트스트랩이 이 과정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 F를 모르기 때문에 모집단으로부터 랜덤 샘플을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는 empirical distribution F hat이라는 거로부터 랜덤 샘플을 뽑는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건님 발표 내용에서 있었던 건데요.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empirical distribu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mpirical distribution이란 여기서 보시다시피 n개의 데이터 x1부터 xn까지가 있을 때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n분의 1씩 덴시티를 갖는 이상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텝 펑션의 형태로 띄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생성된 20개의 관찰치를 갖는 랜덤 샘플에 대한 empirical distribution 펑션입니다. 여기 주황색 곡선은 실제로 이렇게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 실제로 얻어진 누적 분포 함수고요. 모집단의 실제 확률 분포는 아니지만은 이런 관측된 랜덤 샘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empirically하게 얻어진 확률 분포 함수라는 뜻에서 이런 경험 분포 함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내가 만약에 랜덤 샘플의 크기를 20에서 160으로 올린다면은 점점 더 이렇게 실제 누적 분포 함수에 근접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거를 증명하는 게 있는데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 f hat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랜덤 샘플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모집단의 분포 함수 f에다가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리벤코 칸탈리 정리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확률 수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확실한 수렴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학부 수준을 넘어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건너뛰는 거로 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이 기반한 샘플 모집단으로부터 IID 가정하에 뽑힌 랜덤 샘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Y가 생성되는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모방해가지고 Y의 분산, variance of Y를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 F에서 랜덤 샘플을 뽑는 대신에 네, empirical distribution F 햇에서 랜덤 샘플을 뽑아서 부트스트랩 샘플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관심 통계량이었던 Y의 복제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replication, 즉 Y 스타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식도는 다음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달라진 걸 보면은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으로 분포만 바꿨는데 이렇게 거의 형태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네,
여기부터는 이제 수식이 난무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단으로부터 이렇게 뽑힌 랜덤 샘플로부터 복원 추출로 앞서서 여기 지금 복원 추출로 부트스트랩 리샘플링을 해가지고 Y 스타를 이렇게 구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이거 empirical distribution으로부터 IID한 랜덤 샘플을 뽑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요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Y를 복제하는 게 아니죠. 복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 Y의 분산을 추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 텐데, 자, 먼저 Y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X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총 이렇게 나타나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CDF를 미분하면은 PDF가 된다는 성질 다들 아실 텐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요거를 가지고 보면은 다음 식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x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보이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variance of y는 이제 다음과 같이 네,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적분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IID라는 거를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DF1은 이제 fx1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텐데 요 값들이 각각 곱해진 형태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추정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누적 분포함수 f를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 f hat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거를 ideal bootstrap estimate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달라진 거는 f에다가 hat이 씌워졌고 그에 따라서 부트스트랩 돼가지고 뽑힌 X 스타들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습니다. 진행되면은 다음과 같은 적분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샘플의 크기가 이렇게 만약에 X1하고 X2만 있다 하면은 요거는 그냥 이중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변수만 지금 랜덤 샘플만 지금 100개가 있죠. 이거 100중 적분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거의 이 랜덤 샘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지고 계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근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근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배워보시고 싶은 분들은 통계전산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철회를 해가지고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이 있는데 적분의 값을 근사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이런 수치적인 그러니까 뉴머리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난수 생성을 이용해가지고 적분값을 근사시키는 거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 이렇게 D가 있으면은 함수 F를 이렇게 적분한 값 라지 F에 대해서 구하고 싶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D를 서포트로 가지면서 이제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확률 그 분포 함수 PX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고 나눠주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기대값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게 큰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n이 충분히 큰 n이 존재한다고 할 때
랜덤 샘플로부터 만든 표본 평균이 모평균으로 확률 수렴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적분의 형태가 보시는 것처럼 네, 표본 평균을 구하는 식으로 근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런 랜덤 샘플의 크기가 커져도 요 px분의 fx 값만 알고 있다면은 그거 더해가지고 n으로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사시키는 과정을 총 2번을 거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 글리벤코 칸탈리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모집단 분포 F에서 임페리컬 디스트리뷰션 F 해수를 한 번 더 근사시키고 여기서 랜덤 샘플이 클 때를 생각해서 네,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그 적분 형태를 네, 표본 평균의 형태를 한 번 더 근사시키는 이런 2번의 총 근사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F의 적분값을 추정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F 해시 이렇게 존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 아이디얼 에스티메이트가 있었죠. 요거를 이제 표본 평균의 형태에 이렇게 근사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처음에 구하고 싶었던 거는 이 y가 벡터 x에 대한 이런 함수 형태였는데 이 y에 대한 분선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량이었는데, 구하고 싶었던 모수였는데 이제 요거를 모집단의 분포를 알 수 없으니까 분포를 대체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에스티메이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했었는데 네, 랜덤 샘플의 크기를 고려해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까지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이런 근사 추정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총 3번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랜덤 부트스트랩과 부트스트랩의 추정 과정을 이제 거친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토대로 배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트스트랩 된 샘플 Z 스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별 요소들이 어떤 이런 p 해시라는 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트스트랩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접하면은 이게 갑자기 뭔 소리지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뭐야? 네네. 자, 여기가 이제 훈련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였고요. 그리고 여기 부트스트랩 된 샘플 Z 스타입니다. 원래는 이 Z라는 것들은 이 모집단은 P라는 분포를 따르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집단 P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empirical distribution P 햇을 가지고 우리는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은 이 예측값 F 햇이고요. 요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아이디얼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거로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표본의 크기를 생각해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까지 거쳐서 이런 단순한 식이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의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제 배깅된 에스티메이트는 여기 우리가 의도했던 여기 원래 F 햇 예측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배깅에 관련된 배깅과 이 부트스트랩 사이의 이 핵심 연결 구간에 대해서 좀 수식적으로 좀 풀어봤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저희가 보팅과 스테이킹이 있었어요. 근데
사이킷 파이썬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킷런 패키지를 통해서 보팅이나 뭐 배깅이나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근데 스태킹 같은 경우는 사이킷런에서 제공을 해주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숙제 코딩 숙제는요. 한번 이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게 그 숫자를 막 손글씨로 쓴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거 막 7만 개의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막 분류해내고 하는 거를 보팅과 이제 스티킹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고 그거의 액큐레시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숙제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제 과정들을 쭉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쉽게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그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녹화를 멈추고